네, 첫 번째 종론 일침입니다. 주한미군이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가 어제 공식 창설됐습니다. 2019년 미군이 공군 우주사령부를 우주사령부로 확대 개편한 이후 이 우주군 부대가 미 본토 바깥에 창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우주군은 대기권 바깥의 미사일 탐지 추적이 주요 임무인데요. 주한미군에 서둘러서 우주군 부대를 설치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진 상황이고 여기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위협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폴 러케모러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에 있는 오산기지에서 창설식을 주관했는데요. 우주군은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 주한미 우주군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러시아, 중국은 물론 북한과 이란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무력화하려는 전력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보다 나은 대비 태세로 침략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며 미국 국익을 수호할 것이다. 주한미군에 창설된 이 우주군의 초대 지휘관 맥컬리언 중령이 임명됐습니다. 조슈아 맥컬리언 중령. 맥컬리언 중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쪽으로 77km만 가면 반드시 억제하고 필요시 격퇴해야 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다. 우주 전투 능력은 적의 위협을 억제하고 지상, 해상, 사이버 그리고 우주 영역에서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든든한 취임사고 든든한 발언들입니다. 폴 러케모러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초대 우주군 지휘관 조슈아 맥컬리언 중령.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통계 조작 문제를 본격적으로 감사하고 나섰습니다. 2명의 통계청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 명은 통계를 제대로 내다가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아서 잘려버린 통계청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 빈 자리를 차고 올라가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원하는 대로 통계를 만들어준 그런 자입니다. 잘린 사람은 황수경 통계청장이고요. 그 자리를 밀고 올라가서 그걸 딛고 출세함답히고 온갖 앞잡이 노릇을 한 자는 강신욱이라는 자입니다. 감사원이 최근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이가 통계청장으로 된 시점이 2018년입니다. 2018년. 문재인이가 정권 잡고서 한 1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통계청장이었던 사람이 황수경 청장인데요.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에 문재인이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 교과서에도 없는 엉뚱한 것을 들고 나와서 돈 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계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소득주도 성장 이후에 소득 분배 지표가 더 나빠졌다. 이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소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가짜, 거짓말,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하는 것을 문재인 좌파 정권 출범 1년 만에 통계로서 밝혀낸 것인데요. 이런 통계청 발표가 나갔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좌파 정권이 황수경이를 잘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강신욱이라는 자를 앉혔습니다. 강신욱이는 통계청장 되고 난 다음에 통계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든 거죠. 당시에 황수경 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만들어 정책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통계는 객관성이 중요하다. 그것이 통계청이 견지해야 할 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문재인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이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한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하고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황수경 청장은 당시에 통계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에 압박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잘렸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가서 출세하겠다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개 노릇을 한 강신욱이라는 자는 부당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강변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또 통계청이 강신욱이로 바뀐 이후에 통계 조작은 없었는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직 통계청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통계는 국가의 근본입니다.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국민 전체를 속이는 것이거든요. 감사원 감사가 검찰의 수사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VIP의 뜻이다. VIP의 뜻이다. 대통령입니다. 어떤 대통령이요? 문재인이, 개만도 못한 그 문재인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동안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문재인 쫄개들, 문재인 똘마니 검사들이 대충 덮고 있었던,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의 똘마니들이 사건 자체를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그 송철호라는 자, 결국 임기 4년이나 꼬박 다 채우고 월급 다 받아 처먹고,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 떨어져서 지금 어딘가 숨어 있을 텐데, 이 울산시 선거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한 문재인 배후 지시와 관련된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인물은 임동호,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 임종석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결국은 출마 포기한 임동호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결국 출마를 포기했는지를 그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주모라는 또 다른 지역협의회 장의 진술이 법정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판에서 주모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주모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당정청 회의 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그때입니다. 당정청 회의 때 임동호 최고위원이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들었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자 검사 측이 지금 주모씨, 증인 주모씨가 이야기하는 임동호가 임종석한테 들었다는 진술이 이 사건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진술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모씨가 뭐라고 그랬냐? 임동호가 청와대로부터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로 받았다. 그 진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동호가 1급지, A급지로 불리는 고연봉 공공기관장 자리까지 제안받으면서 어떻게든
출마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만류와 압력을 당했다. 그러자 검사 측이 도대체 재판이 2년 10개월 가까이 중단됐다가 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제는 검사 측이 재판 시작한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주 씨의 진술이 계속됩니다. 이건 법정 증언이니까 거짓말하면 이 사람 위증죄, 무고로 바로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법정 증언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 씨는 임동호가 2018년 2월보다 앞선 시점에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는데 임종석이가 당시 비서실장 하던 임종석이가 잠깐 쉬는 시간에 임동호를 따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임종석이가 임동호한테 자리가 다 얘기됐다. 출마를 좀 접어달라. 조만간 한병도 정무수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병도가 임동호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얘기니까 조만간 한병도에 전화가 갈 것이니 받아라. 이렇게 임종석이가 임동호의 불출마를 회유했다는 겁니다. 이 주 씨는 당정청 회의 시점부터 자리 제안을 했다고 들었다. VIP하고 문재인이하고 다 이야기가 됐으니 받아들이라는 식이었다. 거의 통보한 거죠. 또 임동호가 다른 민주당 인사를 만나서 야 임종석이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하자 임 실장이 임종석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거 다 문재인의 뜻이다. VIP의 뜻이다.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또 이 주 씨는 2018년 2월 12일 이 임동호가 임종석이가 말한 대로 한병도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리고 이 해당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건 자리에 옆에 있었다고 하면서 그 통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이 주 씨가 기억하는 이 통화에서의 한병도의 당시 정무수석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굳이 어려운데 출마하려고 하느냐. 이게 한병도와 임동호가 친구 사이니까 반말로 편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동호는 그 당시 사석에서도 전화가 BH에서 많이들 온다. 너무 고민스럽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임동호라는 자를 한 20, 30년 전에 울산 지역에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덩치는 크고 아주 우직해 보였어요. 그리고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여러 번 출마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딱하게 생각하면서 야, 너 무소속을 한번 해봐라. 여기서 민주당 갖고 되겠냐 하자. 나는 떨어져도 더불어민주당 정체성을 갖고 계속 하겠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직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제쳐놓고 임철호한테 문재인이가 공천을 주려고 하니 이 임동호가 쉽게 자리를 비워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압박과 회유와 압력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주 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병도는 임동호에게 공공기관장직을 제안한 게 친구로서의 배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러다 보니까 임동호도 한병도의 그 주장에 자기가 말을 맞춰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는 임종석이가 임동호한테 야 자리 줄 테니까 출마 접어 그리고 한병도한테 연락할 거야 라고 했고 그래서 한병도가 임종석의 지시를 받고 임동호한테 자리를 제안한 것이지 친구로서 배려한다고 한병도가 자리를 만들어서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임동호가 이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울산으로 내려와서 이 킨타쿤테라는 호프집에서 맥주를 하면서
임종석이 김영배, 이 김영배도 당시에 지금은 국회의원인데 당시에 청와대 근무했습니다. 하고 나눈 이야기를 대여섯 명의 지인들한테 해줬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주 씨도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임동호가 말하기를 임종석이가 당정청 회의 정회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불러서 가보니까 야 이미 송철호로 다 결정됐다. 얘기 다 끝났다. 결론 나 있으니까 그걸 따라라. 자리 하나 받고 출마 접어라. 송철호 혼자 내보내야지. 넌 출마하겠다가 고집 부리지 말고 자리 하나 준다고 할 때 가라. 한병도가 연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임동호가 그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동호는 갑자기 출마 접으라고 하는 청와대의 협박과 종용, 회유가 있자 김영배한테 찾아갔다고 합니다. 김영배도 당시 청와대 근무했었고 임동호랑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김영배한테 찾아갔더니 김영배가 하는 말이 야 임종석 실장이 얘기했어. 그거 VIP 뜻이야. 동호야 그 말 들어. 안 그러면 너가 죽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의 실제 배후자, 실제 이 범죄의 총괄 책임자는 누굽니까? 문재인이 아닙니까? 예, 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병도나 김영배나 다 친구 사이라서 임동호가 친구를 감싸주려고 지금까지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전에 통화할 때 임동호의 신경의 변화가 생긴 것 같더라. 내가 증인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나더러 증인으로 나가서 법정에서 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다 해라 라고 하더라. 임동호는 친구인 한병도를 보호하려고 이제껏 있었던 사실을 대충 대답해 왔는데 한병도와 김영배가 임동호를 자리나 구걸하는 사람처럼 매도하면서 자기들이 빠져나가려고 지금 모든 걸 임동호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경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임동호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반응했다. 김영배한테 야 이건 뭐야? 왜 나를 이렇게 치졸한 인간으로 만들어? 라고 하자 항의하자 김영배가 난 모르는데 라고만 하더라고 주 씨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 씨는 임동호가 약삭 빠르지 않은 사람이다. 노무현이를 좋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진정성 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좀 우직했다. 그런데 정작 친구라는 임동호는 지금까지도 친구라고 생각했던 한병도, 김영배 이 자들이 지난 5일 있었던 증인 출석에 앞서 임동호한테 전화해서 야 적당히 잘라 적당히 잘라 라고 하는 취지로 다시 압박을 가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를 친구라고 하면서 감싸려고 하는 걸 보면 임동호 참 바보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도 임동호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입을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동호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임동호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추정되는 이 주모 씨가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문재인 주도서를 사실상의 문재인 주도서를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재인을 수사해서 응징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지원이가 말이죠. 박지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박지원 본색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리하면 남한테 떠넘기고 불리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서훈이가 다 했다 그러고 떠넘겼어요. 박지원이가 어제 서훈이가 그저께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서훈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 박지원이가 어제 조사받고 나서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라 그랬냐? 서훈이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랐을 뿐 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월북몰이 이거는 서훈이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서훈이가 책임질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서훈이한테 떠넘겨버린 겁니다. 박지원이는 이렇게 진술했어요. 서훈이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보안 유지를 강조해 그래서 전 부처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삭제를 지시한 적은 없다. 군 당국의 요청을 받고 실무진들이 진행한 거라 경위를 잘 모른다. 검찰 관계자가 정말 황당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실무진이 알아서 삭제했다.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냐.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국정원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어떻게 기밀 문건인 첩보가 삭제되느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냐. 이 박지원이는 월북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정책적인 판단이라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다. 이런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자가 국정원장으로 있었다니 정말 그 사이에 나라가 안 무너진 게 천만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국정원은요. 우리나라의 적어도 대북 정보와 관련해서는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거칠게 나누면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예요. 뭐 여러 수십 수백의 데이터들이 계속 모이는 거죠. 이것도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그냥 모아만 놓으면 이게 인포메이션이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데이터들 중에는 쓸모없는 것도 있고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이것들을 소팅해서 정렬을 해서 불필요한 거 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수집했던 데이터와 짜 맞춰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것을 가공해서 논리정합적으로 만들어내서 인포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보예요. 이 과정에서 어떤 작용이 필요하냐? 판단이라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데이터는 잘못된 것 같다. 이 데이터는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더 찾아봐라. 이 데이터는 예전의 데이터와 연계해서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국정원의 제일 핵심적인 기구가 판단국이었다고 하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판단국이 있는지 뭐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고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가공을 해야 비로소 대통령한테 보고가 가능한 수준으로 국정원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판단이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이가 뭐라 그런 겁니까? 월북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북 정보의 최고기관이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이건 정말 자격 없는 자가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국정원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정원이 어디 그렇게 간단한 기관입니까? 안보실은 팔다리가 없는 조직이에요. 그게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안보실이 뭔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판단하고 정보를 가공합니까?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지. 그러니 지금 박지원이가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차라리 내가 바보가 되겠다고 아예 작심을 하고 지금 얘기를 시작했는데 박지원이 하나 바보 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국정원에 수천수만의
정보 요원들이 전부 바보가 되는 거라고요. 국정원이란 기구 자체가 지금 바보가 되고 있다니까. 박지원이 하나 때문에. 어떻게 국정원이 판단을 안 하냐고. 대북 정보를 받아놓고. 또 노영민이란 자는 말이죠. 박지원이보다 하루 전에 조사받고 나왔는데 소관 업무가 아니라 결정 경위를 모른다. 아, 이것들이 왜 이렇게 웃기지? 자, 그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관 업무가 뭡니까? 따로 있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비서실장의 소관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소관이라고. 업무상 정책실이 있고 경호실이 있고 뭐 안보실이 있지만 그 모든 회의에 비서실장은 필참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누군가 독대를 할 때도 비서실장은 거의 대부분 배석을 합니다. 비서실장은 임무가 따로 없어요. 소관 업무가 따로 없다고. 무능한 비서실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내고 나오는 거고, 유능한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거의 모든 사안을 다 챙기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감옥 가기 싫어서 나 바보였습니다라고 지금 스스로 바보임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소관 업무도 아닌 자가 뭐하러 안보실장 주재하는 회의에 그럼 들어가. 소관 업무도 아닌 자가 뭐하러 서훈이가 대통령한테 문재인이한테 보고하는데 그 자리에 옆에 있어.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을 합내, 안보실장을 합내, 국정원장을 합내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의 업무 능력만 있었어도 이런 자들을 비서실장으로, 안보실장으로, 국정원장으로 안 썼을 거예요. 문재인이가 워낙 바보니까 이런 것들이 유능해 보였을지 모르죠. 이것들 하나하나를 감옥에 보내고 안 보내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바보, 감옥 가기 싫어서 스스로 바보가 돼버리는 것들을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나라가 정말 위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했어요. 이런 바보들한테 그 막강한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활한 이 바보를 더불어민주당이 복당을 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들은 더 바보 아니야? 아니, 이 판에 박지원이를 왜 더불어민주당이 복당을 시켜? 아니, 박지원이야. 워낙 뭐 이게 막 감옥이 눈앞에 보이니까 뭐라도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민주당에 들어가면 좀 보호가 되겠지 하고 들어가겠다고 한다 칩시다. 아니, 그걸 덜렁 받아주는 민주당은 뭐야 도대체? 아이고, 이 복당 자격을 심의하는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어제 있었대요. 1시간 동안 경론을 벌였답니다. 경론을 벌인 끝에 받아주기로 했대요. 이 박지원이가 2015년 말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안철수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한 다음에 목포에 출마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문재인이가 발탁을 해서 국정원장이 됐어요. 이제 이것들이 1시간 동안 경론을 벌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이제 정청래는 아니 민주당을 분란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그 자를 왜 다시 받아? 그러면 또 다시 우리 민주당이
또 분란으로 빠지게 돼. 절대 받으면 안 돼. 이런 반대론이었고, 반면에 전략기획위원장인가 하는 자,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 자는 지금 박지원이 같은 우군이 필요해. 이재명을 보호하려면 박지원이 같이 칼 잘 드는 칼이 필요해. 그렇게 입당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복당 결정이 났어요. 박지원이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지 않았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당이 될 경우에 내후년 총선에 목포나 전라남도 해남 거기서 총선 출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몇 살이에요? 지금 딱 80이네. 예, 이제 만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내후년님이니까 82세네. 목포나 해남. 목포 해남을 가고 싶은 모양이네. 제가 나이 82세나 되는 사람, 80세 넘은 사람, 뭐 마지막 소원인데 보내줘야죠. 목포 교도소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남 완도 진도 쪽에 교도소가 있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목포에 교도소에 있는 건 확실해요. 그 목포 조폭들이 드글드글 그리는 곳이거든요. 그쪽으로 보내주죠. 뭐.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차라리 날 소환하라. 차라리 날 소환하라. 임종서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그 제가 임종석이한테 얘기합니다. 좀 기다려. 순서가 있어. 아무나 먼저 수사받고 아무나 먼저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좀 기다려. 연락 갈 테니까. 이 임종석이가 뭐 페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소식을 들으면서 답답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도대체 몇 명이나 소환되었는지 헤아려 보려 해도 너무 많아 종합이 되질 않는다. 애먼 사람 불러다가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원전이든 인사든 아니면 울산 사건을 다시 꺼내 들든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빨리 끝내자. 차라리 임종석을 소환해달라. 이렇게 갑자기 영웅놀이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냐?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임박했거든요. 어차피 불려갈 거, 어차피 감옥 갈 거, 예감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나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고 양심수 코스프레 하는 거나 차라리 날 잡아가라. 뭐 영웅놀이 하는 거나 이게 다 막판 심리에서 발동되는 겁니다. 자, 임종석이 말을 제가 잠깐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애먼 사람 불러다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게 죄 없는 사람 불러다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지금 검찰이 죄 없는 사람 부르고 있다. 무슨 이런 황당한 덮어씌우기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왜 부릅니까?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수사를 해요? 김명수 재판부가 죄 있는 사람들 영장까지도 다 기각하는데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부르냐고.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이것들이. 애먼 사람이 어딨어. 다 죄 지은 자들이지. 자, 원전이든 인사든 아니면 울산 사건을 다시 꺼내들든.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울산 사건 때문에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원전이든 인사든 이건 그냥 붙임말이고 아니면부터 중요합니다. 아니면 울산 사건을 다시 꺼내들든 이랬잖아요. 참다 이것도. 자, 울산 사건 한번 봅시다.
원전이든 인사든 아니면 울산 사건이든 이거 언제 시작된 사건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의 똘마니 쫄개 검사들이 대충 덮으려고 수사 같지도 않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김명수 재판부에서 이걸 2년 3년씩 사건을 끌어버렸어요. 자,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만 보더라도 이게 문재인의 지시로 임종석이가 지휘해가지고 온 수석들이 달려들어서 이 송철호라는 자를 울산시장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건 수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기소와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송철호가 울산시장 자리를 사기로 꿰찬 후에도 한 1년 정도 하고서 감옥에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송철호 이자 4년 동안 울산시장 노릇 해먹고 그리고 지금도 신간편하게 밖에 있어요. 왜? 기소도 늑장, 수사도 꼬리 자르기, 기소도 늑장, 재판은 한없이 지연. 이게 문재인 좌파 세력이 했던 짓이에요. 다시 꺼내기 뭘 다시 꺼내? 한참 진행 중인 사건이지. 엊그저께 임동호라는 자가 이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에서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최대 피해자가 됐던 자죠. 임동호. 그런데 이 임동호도 뼛속까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또 지 친구들, 당시 청와대에서 수석하고 비서관 했던 한병도라든지 김영배라든지 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자들하고 안면이 치받치니까 입을 그동안 꾹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임동호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임동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딴소리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저것들 때문에 내가 억울한 사정을 계속 감추고 있어야 돼? 신경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임동호가. 그러니까 그 법정 증인으로 나간 주모라고 하는 지인한테 야, 사실대로 다 얘기해 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임동호의 발언으로 이 사건이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무슨 검찰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지그들 내부의 일이지. 그런데 임동호의 발언에 보면 임종석이가 이 모든 것을 지휘했다는 것 정황이 나타나요. 임종석이가 직접 임동호를 주저앉히려고 여러 차례 회유한 정황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임종석이의 지시가 임종석이의 이 회유가 VIP 뜻이다. 문재인의 뜻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뭘 다시 호출을 해. 도둑놈들끼리 도둑질하다가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이제 비로소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판인데 문재인이가 시작해서 문재인이가 대충 덮으려고 했고 김명수가 거들어서 지금까지 태업하고 있었던 사건이 이제 조금씩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부탁드린다. 이거는 문재인이한테 했어야지. 김명수한테 했어야지. 니거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빨리 대법까지 빨리 끝내버리지 왜 미적미적하고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냐. 이 한심한 것들아. 조급증도 날 겁니다. 뭐 시시각각 이거 언제 전화 오나. 검찰 출두하라고. 얼마나 조급증이 나겠어요. 지은 죄는 있지. 덮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덮이지. 그동안 어찌어찌해서 입 틀어 막았던 이 자들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지.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돌발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날 잡아가라. 무슨 양심수처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에는 순서가 있어. 급하다고 깝치지 말고 좀 기다려. 곧 부를 테니까.
버리지 말아달라. 버리지 말아달라. 그 풍산개 2마리가 문재인이한테 김정숙이한테 한 말이 아니고요. 노웅래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8명한테 편지를 써서 읍소한 얘기입니다. 버리지 말아달라. 참 국회 사선의회나 되는 자가 쪽팔리지도 않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이자가 동료 의원들한테 직접 편지를 보냈는데 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집에 있던 현금은 2차례 출판기념회 축의금, 부친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남은 돈이 그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검찰이 엮어서 먹잇감이 될 것이다. 제가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굴복해 뚫리면 제2, 제3의 의원들이 줄줄이 쓰나미처럼 엮일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노웅래의 편지의 핵심은 뭐냐? 내가 뚫리면 제2, 제3 줄줄이 엮여갈 것이다. 이 대목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 수사 대상이 한 30명쯤 된다 해서 60, 70명쯤 된다는 얘기까지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야 나는 괜찮아? 이러고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노웅래가 바로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날 버리면 여러분들도 내 다음 순서가 됩니다. 걱정 안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감옥에 안 가려면 저부터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한 겁니다. 참 얄팍하다.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정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노웅래 있잖아요.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거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갑론을박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냐 하면 우리 당론 안 정할래.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콘이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없어졌다니까. 아니 소속 국회의원 그것도 사선의 중진의원의 신상 문제예요. 그리고 노웅래 본인이 정치 탄압이라고 빡빡 우기고 있고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가 이거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당론으로라도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들이 정말 아니 양아치도 지가 뱉은 말에는 책임을 진다니까. 야 이거 양아치만도 못한 족속들이네. 정치 탄압이라고 실컷 주장해놓고 신병 처리하는 결의안 처리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재명 방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노웅래는 10명이 있어도 뭐 신경 안 써요. 이 노웅래 같은 게 10개가 있어도 그건 뭐 감옥에 가나 안 가나 알아서 뭐 복불복이지. 오로지 생각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을 어떻게 감옥에 안 보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바보 같고 황당한 정말 이런 결정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꾸 이 무덤 파고 늪에 빠져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참 보기가 딱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유승민
과대망상에 피해망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자, 지금 100% 전당원 투표제로 전당대회 룰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진서이가 100% 전당대회 100% 당원에 의한 당대표 선출 쪽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정진석의 말은 이렇습니다. 여론조사를 전당대회 의사결정에 채택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 초선 재선 의원들도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100% 전당대회, 100% 당원 룰을 의견을 모았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1년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당원 100% 전당대회 룰로의 개정을 주장을 해왔는데 1년 전이 아니네요. 2년 전부터네요. 지난번 전당대회 룰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부터 제가 전당원 100% 룰로 주장을 해왔는데, 그리고 엊그저께는 아시아투데이 칼럼에서까지 제가 당원 100% 룰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면 100% 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90대 10이라도 바꾸기는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 진짜 100% 룰로 바꾸네요. 하여튼 잘 생각했어요. 뒤늦게나마 이게 올바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유승민이가 말이에요. 이제 100% 룰이 거의 확정된 상태거든요. 그러자 이 말을 했어요. 저 하나 죽이겠다고 20년 가까이 하던 룰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게 과대망상의 피해망상이지. 이자가 지난번 6월 1일 있었던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은혜랑 붙어서 졌잖아요. 그때 룰은 어땠는지 아세요? 50대 50이었어요. 50대 50에서도 지는 자가 무슨 저 하나 죽이겠다고 20년 룰을 바꾼다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까? 이건 과대망상뿐만 아니라 피해망상까지 있는,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서 이 이야기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작년 11월입니다. 남우이가 구속이 됐어요. 감옥 집어넣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들어왔다가 감옥에 가게 된 남우이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 범위 바깥에 있었던 김용희, 정진상이 이재명의 진짜 측근 이 둘한테 남우기가 감옥에서 나 좀 구해달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우기가 변호사를 통해서 그 정민용 변호사를 보내서 김용희한테 날 좀 구해달라고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 남욱의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한테 전하고 정민용이가 김용희한테 남욱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혹시나 모를까봐 공중전화로 3차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요즘 공중전화가 있습니까 아직? 이거 찾느라고 고생 꽤나 했겠네. 그냥 대포폰 쓰지. 어차피 범죄 집단들인데. 자, 어쨌든 공중전화 등을 통해서 이 정민용이가 김용희한테 연락을 하고 마침내 만났답니다. 강남과 여의도 등에서 3차례 만났다는데, 이때 정민용이가 남욱이가 쓴 쪽지를 전달했답니다. 이거 다 불법인데. 간방가 있는 도둑놈이 쪽지를 바깥에다 전하는 거 불법이에요. 편지는 쓸 수 있어요. 그건 다 검열하고 나옵니다. 쪽지는 불법인데.
어쨌든 이 쪽지를 변호사가 아마 받아서 전달을 바깥에다가 빼내서 했겠죠? 이 변호사도 이거 법을 어겼네. 자, 하여튼 이 쪽지에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건 내가 아니고 김만배다, 이런 말도 써 있고, 검찰 수뇌부와 대화가 통하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 뭐 이런 말도 써 있었다고 합니다. 정민영이가 이렇게 나무기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자 김용희가 이 정민영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서 우리가 100%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럼 이 얘기 뭡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너네 다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앉아있어라, 이 말 아니겠어요? 이것들 말이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대장동은 그 순간 싹 다 덮였을 겁니다. 김용희, 정진상이 감옥 갈 일이 없겠죠. 김만배, 유동규 전부 다 밖에 나와서 활개치고 다니겠죠. 나무기, 유동규가 지금 입을 열면서 이재명의 범죄 사실, 이재명 측근들의 범죄 사실을 지금 연일 폭로하고 있는데, 유동규나 나무기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히려 어디 공사 사장을 하거나 뭐 잘 나가고들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서 100% 힘을 쓸 수가 없다. 이 자들의 그 정신세계를 아주 여실히 드러내주는 한마디입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다 잘 처리해 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검장 출신의 A 변호사를 이 나무기한테 연결을 해줬어요. 이 A라는 자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단장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러니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자죠. 그 이자가 12월 말에 이제 나무기 변호사로 선임된 다음에 나무기한테, 야,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검찰에 가서 곽상도 좀 감옥 가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나무기가 순진했는지 그 말대로 했다 그럽니다. 곽상도는 그때 1차 구속영장이 기각당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나무기가 검찰에 가서, 나 곽상도한테 변호사비 명목으로 2016년에 5천만 원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곽상도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이게 이제 나무기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나무기가 5천만 원 변호사비를 줬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것을 곽상도가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고 구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불법으로 정치자금 준 나무기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구속됐죠.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러자 나무기가 그제서야 쏘은 줄 알고 이 A라는 자를 해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여러 번 당하면서 입을 열게 된 겁니다, 이 나무기가. 유동규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참고 참다가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이재명과 이 측근 정진상이, 김용희의 심장을 노리는 발언들을 쏟아내게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숨겨둔 260억이 들통나자 멘붕에 빠졌다. 260억을 잘 숨겨놔서 뭐 감옥 한 몇 년 갔다 와도 내가 260억 갖고 평생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가 그 260억까지 털려버리자 멘붕에 빠져버린 모양이다. 이게 김만배의 자해 소동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김만배가 자해를 했어요. 그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자해입니다. 우선 김만배의 자해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만배는 자기 차 안에서 14일 수요일 새벽 2시에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한 2시간쯤 있다가 또 목을 찔렀다고 합니다.
가슴을 찔렀으니까 가슴에서 피가 좀 났을 거고, 목을 찔렀으니까 목에서도 좀 피가 났겠죠. 그리고 나서 새벽 2시하고 4시에 자해를 했는데, 그리고 계속 차 안에 있다가 오후 1시에 또 가슴을 한 번 더 찔렀다 그래요. 3차례 자해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이상한 건데요. 이렇게 새벽 2시, 4시에 그리고 오후 1시에 가슴을 찌르면서, 가슴을 2번 찌르고 목을 찌르면서 차를 계속 몰고 다녔다 그럽니다. 20시간 가까이. 자, 20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다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슴을 2번 찌르고 목을 찌르고, 그것도 뭐 몇 시간 간격으로 찌르고 피가 많이 흘렀다 그러는데,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운전을 하다가 지쳐서, 또는 뭐 의식이 희미해져서 어디 쓰든지, 아니면 앞에 차를 들이받든지 교통사고라도 나서 뭔가 발견이 됐을 텐데, 20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다니는데 사고는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지? 이게 갑자기 내가 아니, 이 제 팔 근육통 하나 때문에도 제가 이게 지금 무심결에 이러다가 지금 했는데, 이걸 가슴을 2번 찌르고 목을 찔렀는데 20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다녀요? 자, 그리고 나서 말이죠. 자해를 처음 시작한 건 새벽 2시인데, 오후 9시쯤에 이 변호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서 뭐 유언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변호인이 이게 좀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어디 있냐고 캐 물었고, 그래서 9시 50분쯤에 수원의 한 대학 인근 도로에서 김만배의 차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김만배의 차를 찾아냈을 당시에 김만배의 목에 흉터가 있고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패딩에 피가 배어 나와서 말라 있었다 그래요. 이걸 본 변호인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고 나서 10시 26분쯤에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답니다. 이게 뭐 자해 소동을 벌였다고 저는 느껴집니다만, 진짜 극단적 선택을 각오하고 했다면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적입니다. 자, 어쨌든 뭐 자해 소동이든 진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를 한 것이든 간에, 이 김만배가 지금 정상은 아닌 거죠. 왜 이렇게 멘붕 상태가 됐을까?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을까? 260억 감춰놨던 돈이 털리고, 그리고 그 260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조력을 했던 최측근, 김만배의 최측근, 이한성, 최우향, 인테리어 업자 A, 이 세 사람이 체포되는 바람에 멘붕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조사 대상이 되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우선 쉽게 떠오르는 용의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되자, 날 구속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체포하냐, 내가 죽어야 끝나겠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김만배가 죽는다고 끝날 사건은 아니죠. 뭐 그렇다고 제가 김만배들을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야죠.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다만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남아야지. 대신에 짓지도 않은 죄 뒤집어 쓰고 갈 이유는 없다. 이재명이가 지은 죄는 이재명이한테, 정진상이 김용희가 지은 죄는 정진상이 김용희한테, 유동규 남욱이가 지은 죄는 유동규 남욱이한테 다 돌려주고, 권순일이 지은 죄 권순일한테 돌려주고, 박영수 지은 죄 박영수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김만배 본인이 지은 죄는 본인이 가지고 가라. 그래야 결자 해지 사필 규정이 되는 것이다. 주역 좀 봤다니까 내 말이 뭔지 알 거예요.
한 법조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800억 원이 동결된 데 이어서 검찰이 추가로 찾아낸 260억 원까지 동결하고, 그리고 이 자금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되면 다 몰수 추징된다. 결국 김만배는 10년 가까이 공을 들여서 끌어모은 대장동 수익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할 상황이 돼버렸다. 김만배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결과 나온 비정상적 행동이 이번에 자해소동 또는 극단적 선택의 시도였다.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최우양이가 조폭을 하다가 쌍방울에 뭐 해외 사업 본부장을 하고 갑자기, 그리고 나서 쌍방울 부회장까지 했는데 이 벼락 출세, 그것도 해외 파트 쪽으로 벼락 출세한 그 배경이 감옥에서 열심히 공부한 영어 실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 뭐 조폭들이 머리가 좋은 조폭들이 많아요. 제가 감옥살이 같이 했던 조폭들 중에는 뭐 IQ 170짜리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보여요. 저랑 이렇게 이런저런 몇 마디를 하는 사이에 머리가 휙휙휙 돌아가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머리 좋은 자들, 이 조폭들 중에 머리 좋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뭐 최우양이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리는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자, 뭐 헬멧을 쓰고 나타나는 바람에 이건 머리 좋은 것하고 관계없는데 헬멧을 쓰고 나타나는 바람에 헬멧 남으로 불리는 최우향이 30대의 교도소를 들락거리었다 그러는데 조금 늦었네요. 뭐 보통은 10대 때부터 들락거려야 별을 많이 다는데, 목포에 기반을 둔 목포 새마을파 일원이었다 그러는데, 서울로 올라와서는 이 목포 동양 조폭들과 힘을 합쳐 연합 새마을파를 결성했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 연합 새마을파의 부두목이었다 그러는데요. 이 부두목의 역할이 되게 머리 돌리는 일입니다. 조폭들 사회에서는. 그래서 두목의 참모역을 맡았어요. 상가 운영 이권을 챙기고 룸살롱을 운영하고 청부 폭력에 개입하다가 검경의 조폭 소탕 작전에 걸려들어서 범죄단체 구성, 2005년입니다. 노무현 때네요. 범단 구성 혐의로 3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범단으로 잡혔는데 3년 6개월이면 좀 싸게 받았네요. 뭐 별로 뭐 범죄를 많이 안 저지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아마 직접 폭력에 가담한 것보다는 위에서 머리 돌리는 일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단으로 잡혔는데 3년 6개월밖에 안 살았죠. 자, 이게 2005년이고 3년 6개월을 이런 경우에는 뭐 이 가석방도 없어요. 범단이면, 범죄단체 범단이면 가석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 2009년쯤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감옥에서 나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김성태한테 발탁이 돼서, 쌍방울 회장 김성태한테 발탁이 돼서 쌍방울 해외사업 총괄 임원이 됐어요. 해외사업 총괄 임원. 그리고 그 2년 후에는 쌍방울 대표이사를 하고, 같은 해에 2달 후에는 쌍방울 그룹 부회장으로 그야말로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우향이가 벼락 출세한 비밀이 그 지인들 사이에서는 영어 공부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최우향이가 교도소 복역 중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살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 그러자 김성태가, 이거 같은 조폭이잖아요. 최우향이가 영어를 잘한대. 뭐 이런 소문이 났겠죠. 그 영어 실력을 높이 사서 해외사업 총괄 임원인에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김성태는 중국 등을 무대로 해외 사업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가 필요했는데 이거 만화인가? 뭐 이게 기사야 만화야 도대체? 중앙일보 기사인데 글로벌 인재가 필요했는데 감옥에서 영어 공부한 사람이 글로벌 인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조폭계에서 두뇌파로 소문난 최 씨가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네. 의리와 실력을 고루 갖춘 적임자로 꼽혔다는 얘기입니다. 늘 조폭과 가까이 지내던 김성태가 이 조폭들로부터 아유 뭐 최씨 그 최우양이 걔 머리 좋아 걔 영어 잘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조폭들 사이에서 쟤 영어 잘해 실제 최우양이가 얼마나 영어를 하는지 제가 뭐 일부러 폄하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지인들 얘기 최우양이를 아는 사람들 얘기가 생활 영어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걸로는 해외 사업 총괄이 안 될 텐데. 그래도 비즈니스 영어는 좀 다르잖아요. 생활 영어라는 게 뭐냐면요. 외국에 가서 마트에서 뭐 담배 사고 술 사는 정도의 영어를 생활 영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예. 자, 근데 또 하나 아주 이상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쌍방울 그룹 부회장까지 막 고속 승진을 하고 났으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저명 인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최우양이가 2017년에 갑자기 성균관 부관장에 임명이 됩니다. 성균관 대학교에 있는 그 성균관이에요. 유생들의 그 이제 집합소죠. 그 성균관에는 관장이 있고 부관장이 여러 명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영어 배워서 성균관 부관장이 되나? 성균관 부관장은 그 한문하는 데인데. 자, 성균관 측에다가 물어봤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성균관 부관장이 됐습니까? 그러자 성균관 측의 대답입니다. 이 최우양은 간단한 이력서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성균관 지도부도 바뀌어갖고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균관 측의 답변입니다. 아니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균관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조사를 내부적으로 해서라도 이 황당한 상황에 설명을 해야지 국민들한테. 지도부가 바뀌어서 성균관 지도부가 바뀌어서 또 최우양에 대한 간단한 이력서밖에 안 남아서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 성균관이 내놓을 답변이에요. 아이고 참네 정말. 이러니까 일각에서 이거 부관장이 여러 명이 있는데 돈 좀 기부하면은 다 부관장 시켜주는 모양이다. 헌성금이라는 이름의 재정 기부가 있고 그 재정 기부를 하면 부관장 타이틀을 주어 온 것 같은데 최우향이도 금전적 기여를 토대로 자리를 받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성균관이 아니면 제대로 설명을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돈 주고 부관장직 팔았다는 얘기 그대로 지금 듣게 생겼어요. 그 성균관이 알아서 하시고. 근데 이 최우향이가 이 공부가 취미였나 봐요. 이 김만배랑 같이 주역 공부를 또 열심히 했답니다. 왜 자꾸 이 웃음이 나오냐? 뭐 제가 뭐 공부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대학원 때 제가 이 동양 철학을 몇 번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깊고 심오하고 어려운지를 좀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감히 주역이라는 이 책을 들춰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심오해서. 뭐 김만배나 최우양이가 저보다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주역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그 주역 공부만 하지 수십억 원대 금전거래도 같이 했답니다.
있어봐. 이 박현준이라는 기자인데 참 기사 재밌게 쓰네. 그 이제 사실 그 대장동 일당들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막 이런 거 나올 때 황당했잖아요. 이게 뭐지? 회사 이름 치고는 정말 이상한데 이게 다 주역에 나오는 예, 문장들이거든요. 김만배가 주역에 관심이 많아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뭐 이런 문장을 따서 회사도 만들고 했대는데 이 김만배랑 최우양이가 20년 직이라고 하니까 뭐 같이 어울려서 주역 좀 봤나 보죠. 네. 근데 보기 어려운데. 자, 영어 감옥에서 생활 영어 공부하고 또 김만배랑 주역을 비롯한 제일 어려운 책인 주역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쌍방울과 화천대유를 넘나들었던 이 최우향. 그래봤자 김만배가 범죄로 번 돈을 은닉하는 역할 정도였고 김만배가 구속영장 기각돼서 나오자 헬멧 쓰고 나타나서 짐 들어주는 정도의 가방 못지에 불과했습니다. 그 참 별것도 아닌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쓰는 재주가 있네요. 박현준 기자.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민폐 이재명, 민폐 민주당. 이재명이가요 충북대학교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시민당원들과 충북대학교. 시민사회 운동을 하며 기득권자들과 워낙 세게 싸웠다. 구속 수배된 일이 있어 전과자가 됐다. 마치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기득권자들과 세게 싸워서 구속 수배가 돼서 전과자가 된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득권과 세게 싸워서 감옥에 갔으면 양심수 정치범이죠. 자, 양심수 정치범. 우리나라에서 양심수 정치범으로 국제 엠네스티가 인정한 사람들, 또 국제 팬클럽이 인정한 사람들. 제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2년간 감옥 살 때 정말 생면부지의 외국의 이 시민활동가들이 저한테 어떻게 알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가 암스테르담으로부터 온 엠네스티 편지였고요. 또 하나가 노르웨이 쪽으로 기억하는데 팬클럽에서 우리가 당신을 알고 있다. 당신을 잊지 않겠다. 이런 편지를 제가 받고 내가 외롭게 혼자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됐는데요. 이 정치범 양신수들은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나 국제 팬클럽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전 세계 정치범 양신수들을 감시합니다. 관리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요.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음주운전을 엠네스티나 팬클럽이 관심 가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했던 자를. 또 무슨 공무원 자격 사칭했던 자를 양심수라고 엠네스티나 팬클럽이 구호 활동을 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무고죄 저지른 자범을 엠네스티나 팬클럽이 관심 가진 적은 적어도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재명이 이자가 기득권자들과 세게 싸우다가 감옥도 안 갔지. 감옥 안 갔잖아. 그냥 정가만 있어요. 마치 양심수 정치범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이재명이의 정과는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운전입니다. 양심수에 양자도 안 들어가요. 어디 감히 정치범 노릇을 해. 자범 수재에. 댓글 조작한 자도 무슨 양심수라고 어쩌고 저쩌고 껐덕대더니 음주운전 한 자가 무슨 양심수 정치범 흉내를 내. 자, 뭐
지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참네, 참 가짜치도 않네. 그리고 이 이재명이가 충남 천안 중앙시장도 방문했는데 시장에 가서 내내 윤석열 대통령 욕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족발집을 갔답니다. 족발집을 갔는데 족발집에 손님이 없으니까 여기 손님은 없고 카메라만 있네. 그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의미 없는 자리가 돼버린 것 같다. 족발집 주인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 뭐 당원이겠죠. 손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딱하니까 상황이 손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라고 뭔가 분위기 띄우려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손님 한 분 계시던데. 야, 이 족발집에 찾아가서 족발집 주인을 2번, 3번 죽이네. 그러다 참석자 중에 한 명이 그것도 참 눈치 없는 자가 또 끼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 쫓아버렸냐? 자, 이재명이가 불편하다고 나가셨어요. 아니 그야말로 이게 민폐 방문 아닙니까? 그 족발집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나마 한 명 있던 손님까지 불편하다고 나가게 만듭니까 이 자들이? 민폐 방문에 민폐 이재명의 민폐 민주당의 민폐 좌파들. 정말 지긋지긋하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를 거부한다. 김경수가 그 아내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참 들러리 쓸 자격도 없는 자가 무슨 들러리를 서기를 거부를 해. 파렴치 잡범이. 김경수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리를 잘 됐네요. 그러면 이제 김경수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대통령실에서도 본인이 굳이 나 무죄다 그러면서 가석방을 거부하는데 이자를 무슨 사면이니 뭐니 자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이자는 사면하면 절대 안 되는 자입니다. 2년형 그거밖에 안 받았는데 그것도 안 채우고 내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 하루까지 꼭꼭 채워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 김경수의 부인 김정순, 이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마치 김경수가 직접 가석방 신청했는데 안 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남편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 사형당의 집행을 하기 직전에는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은 들어준답니다. 김경수의 마지막 소원 계속 빵에 있겠다는 거니까 그거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문케어 폐기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박수 좀 쳐야 되겠습니다. 의료 지원을 확장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의 이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난 대선에 허경영 후보가 국민들한테 당선되면 전부 1억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예산만 가능하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부 100억씩 주겠다고 공약하고 싶어요. 다 정말 세계적인 대부호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예산만 있으면.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정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은 유한하고 해주고 싶은 거는 무한할 때 그 무한한 욕구의 예산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할 때 우선순위를 자꾸 따지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MRI 뭐 이걸 다 건보 적용을 해놓으니까 뭐 너도 나도 다 MRI 해달라 MRI 해달라. 환자가 요구하는데 병원에서 그거 안 된다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될 필수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5년 동안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이것들이 쇼는 잘해가지고 오바마 케어 하니까 거기서 본 따가지고 문재인 케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건보 예산 건보 재정은 생각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퍼주다가 지금 펑크가 크게 나버렸습니다. 탈원전 한전이 그렇고 건보 재정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를 늘 보고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된다. 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었던 초음파 자기공명 영상 MRI 촬영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데 골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이 건보개혁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1.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한다. 2.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서 중증 질환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꼭 해야 될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타 불효불급한 건보 적용 품목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겠다. 건보의 재정을 절감해서 필수 의료와 약자 복지에 쓰겠다. 이게 건보의 원래 취지 아닙니까? 저도 건강보험료를 뭐 적지 않게 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이가 MRI 이거 진료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MRI 찍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다 그러실 겁니다. 문재인이가 했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도 내 돈 내고 하지 그거 안 한다 이런 분들까지 계세요. 건강보험은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와 필수 의료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필수 의료에 건보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투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보 재정의 칼을 빼달았습니다. 꼭 해야 될 필수 개혁이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유승민이라는 자 정말 아침에 이 기사를 보면서 확 짜증부터 나던데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하겠다고 나설 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이자가 주장한 건데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형사소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불법은 했는데 수사하고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탄핵이죠. 그러니까 유승민이의 이 주장,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한 이자의 그 다음 수순은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5년 전에 유승민이가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 유승민이 이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경선대회, 전당대회 경선 룰 만약에 바꾼다면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겠냐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어딘가에서 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거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당에 개입을 한 거다. 정치에 개입한 거다.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그래 놓고 그걸 전제로 유승민이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중에 공천 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죽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 중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는 정치 개입 때문에 2년형을 받았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전당대회 경선룰 바꾸는데 직접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개입을 하니까 이것도 불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공천 개입이라는 정치 개입을 불법적으로 한 것 때문에 2년형 받고 탄핵됐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경선 룰 변경에 개입을 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으니 탄핵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유승민이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선 뭐 대통령은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당무에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건 헌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대통령 하는 5년 동안에 어떤 정치적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대통령은 생각만 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가? 대통령 5년 동안 말하지 말고 살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정치 개입이나 당무 개입을 하느냐 아니면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 대화를 하느냐의 차이가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치고 정치 얘기 안 하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장사미사들이 술 한잔하면 나오는 게 정치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유파 국민들 중에 전당대회 룰 갖고 얘기 한두 번씩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대통령은 그런 권한도 없어요? 그런 자격도 없어요? 유승민이가 얘기한 이 무슨 보도라고 하는 걸 보면 사적인 자리에서 뭐 룰 바꾼다면 100% 당원 룰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발언한 것도 아니고 그런 뜻으로 들릴 만한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자 이건 사적 자리에서 했다고 유승민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적 자리에서 한 이런 대화도 못하게 만드는 게 만약에 지금의 헌법 체제고 법률 체계라면 그 헌법 잘못된 겁니다. 노무현이가 선거 개입으로 이해될 만한 발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탄핵됐습니다. 그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개적으로 열린민주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때는 그 발언이 어떤 것이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정치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의심받을 만한 어떠한 발언도 공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왜 대통령의 사적 자리에서의 발언이 보도가 되느냐. 아니, 대통령한테 프라이버시도 없냐. 왜 사적 자리에서 한 발언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냐. 사적 메시지가 왜 보도가 되냐. 그거 대통령이 했겠어요?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지인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한 다음에 기자 불러서 나 어제 술자리 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했어. 대통령이 이랬겠냐고. 누군가 그 사적 자리에 있었던 자가 언론 플레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사적 메시지를 보내놓고 대통령이 기자한테 내가 어제 누구한테 이렇게 사적 메시지 보냈어요. 이렇게 보여줬겠냐고.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받은 자가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사적 자리에서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이런 사적 대화가 신문에 나고 언론에 포착이 되고 촬영이 되고 이 자체가 문제 아니뇨. 이 자체가. 저는 유승민의 이 발언 피해망상이고 뭐고 제가 이미 다 논평을 했고 더 이상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사생활, 사적 자리에서의 대화, 사적 자리에서의 이런저런 소회 또는 사적 메시지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법적 책임까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가 노출이 되고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하는 전원들이 떠돌아다니면 이제 대통령이 사적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숨도 못 쉬게? 유승민의 이 발언은 논평 가치가 없으니까 제가 길게 안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 대통령의 공적 자리에서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발언과 대통령의 이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이 사적 공간에서의 행동 또는 언행 또는 메시지에 대한 철저한 이 보안 관리는 좀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